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선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소식과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발빠르게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 TV를 말한다에선 뉴스 리뷰와 출발 620, 일요 와이드를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강조하며 국정 전반에 변화를 예고해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루 전인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연설에서 임기 5년간의 소회를 밝히며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국민 통합을 당부했습니다. 오후 6시쯤 문 대통령 부부가 청와대를 떠나며 청와대 대통령 시대가 마감됐는데 5월 9일 오후 8시 뉴스 리뷰에서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정치권의 엇갈린 평가 내용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K-방역을 구축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진지하게 국정에 임한 문 대통령의 노고를 잊지 못한다며 다음 정부가 부족함은 채우고 잘못은 고치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5년간의 국정 운영에 수고가 많았다면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와 국민 분열 등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 과정에는 빛과 그늘이 공존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으로 국민에게 절망을 안겨줬다는 국민의힘 허은하 수석 대변인의 논평과 임기 말 40%대 지지율을 유지했지만 40%만을 위한 정치는 결국 국민을 편가르게 한 것이라고 꼬집은 양금희 원내 대변인의 비판을 덧붙였습니다. 정의당도 선거제 개혁, 차별금지법 제정 등 개혁 성과가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리얼미터가 5월 첫 주 국민 2014명을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1.4%포인트 낮아진 41.4%를 기록했고 부정적 평가는 전주보다 1.4%포인트 오른 55%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리얼미터의 지난 5년간 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평균치는 51.9%, 부정평가 평균치는 43.5%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5월 9일 오전 6시 출발 620에서는 새롭게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국정 모든 부문에서 굵직굵직한 차별화를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선 대북 정책을 짚었는데 취임 전후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포용적 대북 정책을 폈던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북한 인권 문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한미연합훈련도 복원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외교 기조에서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역대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을 촉매로 경제 안보와 기술 동맹 등 한미 동맹을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한일 관계 복원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며 전통적인 한미일 공조가 부활하면 중국과의 관계는 다소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경제정책도 시장 친화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1기 신도시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가 눌러온 민간 재건축, 재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문재인 정부가 묶어놓은 주택담보대출 비율 80%까지 완화, 탈원전 정책 폐기 등도 언급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여러 차례 발동한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을 완전 폐지하고 윤 당선인이 독소 조항이라 지적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권한도 없앨 예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 개혁과는 반대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전 정부 뒤집기 드라이브엔 국정 동력이 적잖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압도적 여소야대로 내각 구성도 힘겨운 데다 취임 전 지지율도 역대 최저 수준이라
다가오는 6일 지방선거에서 최대한 많은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0시를 기준으로 임기를 시작했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5월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날 일정을 상세히 보도했고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평가 등 관련 내용을 다수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 정부의 취임식 관련 내용과 비전과 정책 기조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신구 정권의 교체를 앞둔 시점에서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정부의 계획 등을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짚어준 보도들이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어떤 정권 하에서든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가 새로운 정부 하에서도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권력 감시 기능을 잘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새 정부는 출범 전부터 소통, 국민의 뜻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매번 정부가 취합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연합뉴스TV가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여론이 정책에 잘 반영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5월 8일 오후 5시 일요와이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은 5월 8일 인천 계양산 야외 공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계양을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고 자신 역시 조기 복귀에 부정적이었지만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고문은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길은 어려움에 처한 당과 후보들의 활로를 여는 것이라며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이번 지방선거에는 심판자가 아닌 일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합리적이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고 민생 실용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해선 재차 강하게 응수하며 누가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저를 부정부패라고 하는데 계속 찍다 보면 자기 발등에 피가 나고 있을 것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모셔야 할 사람에게 위기가 올 수도 있다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연 안철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한민국의 행복 순위는 해마다 떨어지고 민주당이 장기 집권한 성남시는 조커가 판치는 고담시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당 후사의 심정으로 몸을 던지겠다며 성남시와 경기도, 수도권 승리를 통해 새 정부 성공에 초석을 놓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고문의 계양을 출마를 놓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은 주민에 대한 참담한 배신행위이자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하며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겠다며 윤 당선인이 자신의 출마에 대해 격려했고 공천 방식에 대해선 모두 당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대선 후보였던 이 고문과 안 위원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뛰어들면서 6월 지방선거는 사실상 대선 시즌2로 치러지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과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했는데 대선 후보였던 두 사람의 화제성이 높다 보니 자꾸 둘을 대립관계로 부각시키는 언론 보도들이 눈에 띕니다. 그로 인해 서로에 대한 인신성 공격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보도 과정에서 자극적인 언어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보도 행태는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기 다른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일부 후보자들에게만 관심이 집중되다 보면 그의 지역들의 주민들은 자기 지역의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나 공약 등에 대한 정보를 언론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을 겪을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보도를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의 발언을 받아쓰는 보도들이 과도할 경우 선거 이슈가 후보자가 발언하는 이슈들로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가 시민들의 관점에서 필요한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5월 8일 오후 11시 뉴스에서는 정부와 통신 3사가 논의 중인 손해배상 약관 개정이 6개월이 넘도록 진전이 없는 상황을 짚었습니다. 기자는 지난해 10월 KT 통신장애 사태가 터지자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라는 20년 전 만들어진 배상 기준의 현실화 요구가 쏟아졌고 정부와 통신 3사는 부랴부랴 약관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도 감감무소식이라며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피해 시간을 줄이고 배상은 늘리는 쪽으로 공감대는 있다면서도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논의하고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약관 개정이 늦어진 데는 약관이 신고제라는 점도 한몫한다는 점을 짚었는데 정부가 통신사들에게 빨리 결론을 내릴 것을 권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시간이 반년 넘게 흐르다 보니 정부도 통신사도 해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진짜 5G로 불리우는 28GHz 망 구축 속도가 지지부진한 상황도 짚었습니다. 최근 통신 3사가 정부에 제출한 이행률은 정부가 주파수 할당 취소 기준으로 정한 10%를 겨우 넘었다며 2019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구축도 이 수준인데 정부는 6G 표준 선점을 통한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 확보란 야심찬 계획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KT 통신 장애 사태가 터지고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여론과 언론을 의식해 정부나 기업이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고 언론도 지나간 사건을 다시 주목해서 진행 사항을 보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보도는 정부와 통신 3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약관 개정 논의가 진전이 없는 상황을 잘 지적한 보도였고 약속 이행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이 잘 작동된 보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의 박수빈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수빈 학생은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20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방송된 연합뉴스 TV 스페셜에서는 엄청난 당첨금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미국 복권 판매점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실태와 문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복권을 사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작년 국내 복권 판매액은 6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데요.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작년 국내 경제 상황과 청년 취업난 등의 사회 변화로 복권 구매가 늘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많이 늘지 않았나. 해외에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 복권 판매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데요. 지난해 미국에서는 복권이 백신 접종 장려용으로도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해외 토픽으로나 등장하던 미국 복권이 마침내 한국에도 등장했다는데요. 미국의 양대 복권인 메가밀리언과 파워볼을 무인 기계를 통한 구매 대행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복권 구매 대행점은 소위 말하는 복권 명당 옆에 자리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카페 내부에 무인 판매기를 들여놓는 쇼빈숍 형태로 운영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주요 업체 두 곳만 보더라도 전국에 200여 대 이상의 무인 판매기가 설치돼 있다는데요. 복권법에 따라 판매 자격이 제한되는 국내 복권과 달리 현재 미국 복권 구매 대행업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복권 구매 대행은 구매자가 무인 판매기를 통해 복권을 결제하면 국내 구매 대행 업체가 미국 현지 구매 대행 회사로 보내고 미국에서 복권을 구입한 후 구매 완료 복권을 스캔해 구매자에게 확인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데요. 확인시켜주는 구조입니다. 한국 복권이 한 게임당 1,000원인 반면
미국 복권은 2달러를 지불하고 한국 복권은 45개 중 6개 숫자를 골라야 하지만 미국 복권은 95개 중 6개 숫자를 골라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로또는 당첨금 2월이 2회 제한인 반면 미국은 무제한이라는 차이가 있다는데요. 당첨 확률 역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고 당첨금 또한 한국은 407억인 반면 미국은 1조 8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당첨금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미국 복권의 구매 대행에도 문제가 있다는데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공문을 내 해외 복권 구매와 구매 대행 가맹점 개설을 주의하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석병주 불법 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팀장에 따르면 해외 복권은 국내법에 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발매를 중개한 경우에는 불법 복표 발매 중개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제3자를 이용한 해외 복권 구매가 복포 발매 중개인지 구매 대행인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데요. 단순히 구매 대행이라는 측에서는 복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 대행 상품 중 하나가 복권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감위 등 관계 당국에서는 2015년의 판결에 의거해 해외 복권을 국내법에 의하지 않은 복권으로 보고 있으며 구매 대행은 다 중개에 포함되기 때문에 불법 행위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외 복권 구매 대행 업체 대표에게 복표 발매 중개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했다는데요. 법원이 해외 복권 구매 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의 영업 금지나 단속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당국에서 구매 대행으로 구입한 복권이 당첨됐을 경우 거액의 당첨금을 제대로 수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데요. 업체 측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아직 국내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인 판매기를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문제라는데요. 김성수 변호사는 무인 판매기가 있지만 단속이 되지 않는 상황을 보고 합법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전합니다. 해외 복권 유행에는 국내 복권의 딜레마도 연관되어 있다는데요. 미국처럼 당첨금을 올리고 당첨 확률을 낮출지 아니면 현행을 유지할지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홍기홍 교수는 우리나라 법 체계와 복권 산업에서 가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 미국 복권과 관련된 제도가 정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복권 구매를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기부 행위로 여긴다면 먼 나라의 당첨금보다 일상 속 희망이라는 의미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는 말과 함께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복권 판매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본 것인데, 자, 수빈 학생은 이번 여름 TV 스페셜을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보였습니까? 네, 저는 해외 복권 판매처가 큰 제약 없이 쉽게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해외 복권 구매 대행이 불법임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판매처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만큼 네. 국가 차원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의 박수빈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That are consistent with their expectations. There's no one remedy that really is going to Now, you don't have to pay down the debt. You don't have to balance it.
2년 넘게 이어져온 코로나19 대확산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글로벌 경제가 여러 악재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유례없는 물가 상승과 이로 인한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이 가시화하면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선 전 세계적 경기 침체 우려와 전망 등에 대해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정원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미국이 지난 4일 기준금리를 단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네. 빅스텝 행보를 보였는데요. 네. 먼저 미 연준의 이 같은 빅스텝 배경과 추가 금리 인상 또 양적 긴축 전망 등을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지난 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40년 만에 출현한 최악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를 단번에 0.5%포인트 인상했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상한 배경에 대해 한겨레 신문은 연준이 지난 3월에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를 인상했고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각하자 이번에 0.5%포인트 인상이라는 빅스텝을 밟았다고 전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가격 안정을 회복하려면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인상도 앞으로 두세 차례 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예. 중앙일보도 제롬 파월 의장은 회견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에 대해 우리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기 하강에 가까워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하면서 경제는 강하고 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감당할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발표를 전합니다. 경향신문은 미 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8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차 대조표 양적 긴축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며 예. 다음 달부터 국채 300억 달러, 주택 저당 증권 175억 달러를 매각하고 또 3개월 후에는 국채 600억 달러, 주택 저당 증권 MBS를 350달러까지 축소 규모를 늘릴 계획이며 2017년부터 2019년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규모 상한선이 월 최대 500억 달러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축소폭이라고 전합니다. 이처럼 언론은 지난 4일 제롬 파월 연준 이사회 의장의 회견을 인용하면서 미국이 기존 금리를 0.5%포인트 올린 이유를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 속에서 발생한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보도하면서 이후 추가 금리 인상도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 같은 그 연준의 행보 때문에 머지않아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커 네네. 보이는데 오는 26일로 예정된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전망과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여파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죠. 네,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언론에서는 전하는데요.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투자자금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하고 물가 오름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6일 예정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합니다. 예. 한국은행이 지난 3일에 공개한 2022년 4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상당수 금통위 위원들은 추가적 통화 완화 기조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고물가 상황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를 위해 중앙은행이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하며 이후 금리 인상에 대한 위원들에 대한 합의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전합니다. 중앙일보도 금통위가 5월에도 기준금리를 올리며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전합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물가 상승률과 미국의 긴축 기조를 보면 한은은 앞으로도 남은 5번의 금통위에서 매번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며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지만 중앙은행은 결국 물가를 잡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한국경제는 지난달 6.8%에 상승한 전기, 가스, 수도, 물가가 지난해 겨울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면서도 올해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면서 도시가스는 5월과 7월, 10월에 인상을 예고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은 10월에 한 차례 더 오를 예정이라는 ING 은행의 전망을 전합니다.
이처럼 언론은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될 경우 한국의 투자자금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을 우려했는데요. 특히 언론은 오는 26일 예정된 금통위 회의를 촉각을 맞추면서 추가 기존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언론은 금융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소비자 물가의 가파른 상승률과 물가 오름세의 장기와 공공요금의 추가 인상 등으로 금융당국의 예상보다 빠른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을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의 경제 침체도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짚어볼까요? 네. 전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세계 경제가 최악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미국은 22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단번에 0.5%포인트 인상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 장기와 중국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봉쇄는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몰고 왔는데요. 지난 9일 한국개발연구원을 발간한 경제전망 5월호에는 우리 경제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투자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더 확대된다는 보고서의 내용을 한국일보는 인용해 전합니다. 예. 여기에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 공세로 세계 각국의 통화정책 세법도 복잡해졌는데요. 예. 경향신문은 러시아발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물가가 빠르게 치솟는 유럽연합도 양적 완화 종료를 이어 금리 인상을 저울질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 유럽연합은 경기 침체가 우려되지만 러시아의 에너지 금수 조치로 LNG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미국 금리까지 오르면서 더는 버티기가 힘들어졌다면서 지난달 기준금리 0%에 동결했던 유럽중앙은행은 3분기에는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예. 조선일보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공공의 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하는데요. 그들은 장기 집권을 위해 각각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제로 봉쇄로 세계 경제에 전방위적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이어 경제 규모가 세계 2위인 중국에서는 코로나 봉쇄에 따른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 등으로 경기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을 급등시키면서 국제 원유 가격은 작년 말 배럴당 60달러에서 110달러로 육박하고 있으며 여기에 밀, 옥수수 등 식량 가격이 급등해 식량 안보가 전 지구적 문제가 됐다고 전합니다. 네. 이처럼 언론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제 침체에 따른 긴축 공세,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의 봉쇄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도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세계 경제 침체에 보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도 자료 및 외신 보도만을 단편적으로 짧게 보도하거나 어려운 국제 경제 금융 정보를 쉽게 설명하는 보도가 부족해 아쉬웠습니다. 그랬군요. 자, 고물가, 고금리, 네. 고환율의 악재 등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경고음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끝으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짚어주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 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고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3년이라는 길었던 코로나19 터널 끝자락에서 나오자마자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강도 높은 긴축 정책,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의 봉쇄 등 또 다른 위기들이 밀려왔습니다. 막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말 가계 부채 규모가 무려 1,862조 원에 이릅니다. 금리 상승 기조가 계속되면 가정과 자영업자 중에서 원리금을 못 갚거나 연체 이자에 허덕이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을 포함한 채무 구조조정 계획과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 확대 등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언론은 새 정부의 공격적인 물가 안정 정책의 필요성과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을 온전히 보상해 준다는 대선 공약의 검증 보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언론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금융 세제 규제 완화도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예. 이에 따른 주택담보 인정 비율과 종합부동산세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탐사 보도가 필요합니다. 네.
또한 언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코로나19 중국 봉쇄 등으로 에너지, 곡물 가격 폭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올바른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언론은 윤석열 정부의 국민 생활경제 정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이정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